천하마을은 캄 강변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작고 아늑한 시골 마을에는 고풍스러운 나무집들과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고,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른 밤들과 달랐다. 하늘은 낮게 울리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기운을 뿜어냈다. 14살 소년 레는 강둑에 조용히 앉아 땅에 꽂아놓은 낚싯대를 바라보았다. 밤의 어둠 속에서 레는 돈 때문에 늘 걱정하는 할머니의 잔소리와 학교 선생님의 꾸중을 잊을 수 있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었고, 그럴 때면 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밤 강물은 평소처럼 잔잔하지 않았다. 물살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가 강둑에 부딪히는 소리는 슬픈 음악처럼 들렸다. 레는 코트를 몸에 더 가까이 끌어당겨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했었다. 평소 같으면 소달구지와 오토바이가 천천히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다리는 밤의 장막 속에 홀로 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강물에 반사되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래에 눈을 부시게 했다. 차는 다리 한가운데에 멈춰 섰고 엔진이 굉음을 내다가 조용해졌다. 레는 호기심에 몸을 일으켜 다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불빛 속에서 그의 큰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남자는 작은 그림자 하나를 끌고 갔는데 그 그림자는 힘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았다.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바람에 실려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레는 귀를 기울이며 들으려 애썼고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때 키 큰 남자가 갑자기 끌려가던 그림자를 다리 난간 쪽으로 세게 밀쳤다. 날카로운 비명이 밤의 정막을 갈랐고 이어서 무언가가 물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몇 초 후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오직 파도가 다리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강에 빠졌어. 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낚싯대를 내던지고 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강둑으로 달려갔다. 물살은 거세었고 소용돌이 치는 파도는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레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 했었다. 그러다 그는 물 위로 떠오른 창백한 손 하나를 발견했다. 절망적인 구조 요청처럼 보였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레는 낡은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거센 물살이 레를 휩쓸어 가려 했지만 그는 팔다리를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향해 헤엄쳤다. 힘내세요. 가라앉지 마세요. 레는 외쳤다. 가까이 다가가자 레는 그것이 나이든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해서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엄청난 힘을 쏟아 레는 남자의 어깨를 잡고 물살에 둘 다 휩쓸려가지 않도록 끌어당겼다. 포기하면 안 돼. 레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근육은 피로에 뻣뻣해졌다. 마침내 레는 강둑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아 둘 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몇 분간 사투 끝에 레는 남자를 강둑으로 끌어올렸다. 둘은 땅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가슴이 약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다. 레는 앉아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마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나와 강물과 섞였다. 레는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폭우로 변했다. 여기 두면 안 돼. 레는 중얼거렸다. 반은 스스로에게, 반은 남자에게 하는 말처럼
그는 남자를 어깨에 메고 힘겹게 일어섰다. 몸은 지쳤지만 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집에 도착한 레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빗물이 나무 바닥에 흘러내렸다. 하덕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레를 쳐다보았다. 세상에 쥐 잡아먹은 고양이처럼 꼴이. 왜 이러니 이 사람은 누구야?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누가 다리에서 밀었어요? 제가 구했어요. 할머니는 허둥지둥 다가와 남자를 살폈다. 맙소사, 많이 다쳤구나. 레야, 마른 수건이랑 따뜻한 물 좀 빨리 가져오렴. 할머니가 명령했다. 손은 재빠르게 남자의 이마에 난 상처를 살폈다. 레는 할머니의 말대로 하러 갔다.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레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자의 상처를 붕대로 감고 나서 레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니? 그 사람을 민놈들이 네가 구해준 걸 알면 널 찾아올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할 만큼 부유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구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그 사람을 여기 두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쏟아졌다. 마치 레가 집으로 데려온 비밀을 숨겨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레의 마음속에는 오늘 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아직 구름이 남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희미한 아침 햇살이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는 약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레에게 자러 가라고 했지만 레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질문뿐이었다. 그는 누구일까? 왜 다리에서 떨어졌을까? 그리고 그를 민 사람은 누구일까? 부엌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따뜻한 죽과 젖은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레에게 다가오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죽을 탁자에 놓고 침대 옆에 앉아 남자의 이마에 난 상처를 살폈다. 임시로 감아놓은 붕대는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적어도 피는 멈춘 것 같았다. 괜찮으실까요? 할머니 레는 사람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다. 살아는 있지만 많이 약하구나. 의사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멀리 갈 수 없겠어. 할머니는 침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칠, 적어도 그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겠구나. 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낯선 사람을 집에 숨겨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천하 마을은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특히 그를 다리에서 민 사람들이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레와 할머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텃밭에 채소를 따러 나간 사이 레는 남자 곁을 지켰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남자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때 남자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에 레는 깜짝 놀랐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레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물었다. 남자는 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곧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는 어디지? 남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천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레예요. 어젯밤에 할아버지를 강에서 구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레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멍해졌다. 아,
잘 기억나지 않는구나. 누군가 나를 밀었던 것 같아. 그리고 차가운 물. 레는 더 이상 남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다. 그는 물 한 컵을 따라 남자에게 건넸다. 물 좀 드세요. 남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고맙다, 꼬마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자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돌아왔다. 할머니가 일하는 동안 레는 남자 옆에 앉아 그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억나세요? 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 기억나지 않는구나. 모든 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이름은 성인 것 같아. 진성 할아버지. 레는 이름을 따라 불렀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왜 다리에서 떨어지셨는지 기억나세요? 진성은 고개를 저으며 침중한 표정을 지었다. 잘 기억나지 않는구나. 할머니가 진성의 말을 듣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기억해내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성은 감사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레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성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레의 이야기를 통해 진성은 이곳이 평화롭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는 총명하고 영리했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마을을 벗어나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잠자리에 든 후 진성은 레를 불렀다. 희미한 등불 아래 진성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레는 진성의 부름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레야, 진성이 나지막이 불렀다.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진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난 내가 누군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는 것처럼.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너희 할머니께 폐를 끼칠 순 없다.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나야겠다. 레는 놀라 눈이 커졌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딜 가시려고요? 위험해요. 진성은 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레야.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스스로를 지킬 힘은 있다. 레는 머뭇거렸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진성을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많으셨다. 레는 진성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내가 누군지, 왜 다리에서 떨어졌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레와 진성은 할머니 몰래 집을 나섰다. 레는 진성에게 낡은 자전거를 내어주고 자신은 걸어서 함께 마을을 벗어났다. 그들은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다리로 향했다. 진성은 다리 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니 마음이 불안하다. 그때 다리 난간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이건 레가 손가락으로 자국을 쓸어보았다. 진성은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치 반지를 낀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던 흔적 같. 레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다리 아래 강가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이것 보세요. 레가 진성에게 금속 조각을 건넸다. 진성은 조각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반지의 일부분인 것 같다. 꽤 고급스러운 세공이고. 그 순간 진성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고급스러운 회의실, 중요한 서류,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남. 진성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성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기억났다는 중요한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 레,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너와 내 할머니를 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무슨 도움이요? 레는 물었다. 눈이 커졌다. 내가 기억해내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내 머릿속에 어렴풋이 어떤 공책이 떠오른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나는 모든 일이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공격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무슨 공책이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레는 물었다. 걱정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잘 모르겠다. 타잉 씨는 인정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다리 근처에 있는 내 옛집 안에 있을 것. 레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타잉 씨의 옛집이 다리 근처에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역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 타잉 씨는 그가 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맡은 책임이기도 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공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타잉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안도의 눈빛을 보였다. 고맙다, 레. 정말 고맙. 그 후 며칠 동안 레는 마을 주변 상황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다리 주변을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는 낯선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다. 레는 그들이 타잉 씨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할머니가 걱정하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할까봐 할머니께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다리 근처에서 떠나자 레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머니에 작은 칼을 넣고 타잉 씨가 언급했던 옛집으로 몰래 달려갔다. 그것은 버려진 벽돌집이었고 벽에는 녹색 이끼가 덮여 있었고 창문은 부서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고 발걸음은 빈집에 있는 유령을 깨울까봐 조심스러웠다. 레는 모든 구석을 뒤지며 타잉 씨가 묘사한 공책과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했어. 1시간 넘게 찾은 후 그는 마침내 막힌 캐비닛 서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안에는 낮고 해진 가죽 표지의 공책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글과 낱장의 메모가 가득했다. 찾았다. 레는 속으로 외쳤지만 곧바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사람들이 돌아왔다. 레는 재빨리 공책을 셔츠 안에 넣고 뒷문으로 달려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룹의 한 명이 그를 발견했다. 이봐, 저 꼬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들판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했다. 발소리와 욕설이 뒤에서 바짝 따라왔다. 그는 감히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레는 문으로 돌진하며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 타잉 씨 공책을 찾았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낯선 사람들이 집까지 왔다. 나무집의 좁은 공간에 천둥처럼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장된 도주 후 겨우 숨을 고른 레는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와 타잉 씨도 깜짝 놀랐고 두 사람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들이 왔다. 타잉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속삭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와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레와 타잉 씨에게 구석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 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거기 누구세요? 그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렌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 할머니는 문을 살짝 열어 밖에 서 있는 세 남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열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검은색 옷을 입었으며 지역 주민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고 차가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꼬마가 여기로 뛰어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이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이었다. 확실합니까?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합니다. 할머니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당장 떠나지 않으면 마을 이장님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다른 두 명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일행과 함께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에서 힘을 뺐다. 렌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모퉁이에서 나왔다. 할머니, 그들이 갔나요? 갔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 타잉 씨는 상처의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들은 공책을 찾고 있다. 그는 레의 셔츠 앞쪽, 그가 공책을 숨긴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증거,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정보.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물었다. 그는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머니나 마을의 누구에게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계획이 필요하다. 타잉 씨가 말했다. 하지만 우선 공책을 다시 봐야 한다. 렌은 재빨리 공책을 꺼냈다. 낡은 종이에는 메모와 문서들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타잉 씨는 그것을 열고 페이지를 넘겼다.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것이 내가 필요한 전부. 여기에는 가짜 프로젝트, 횡령된 돈,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빨간 리본으로 표시된 페이지를 넘겼다. 이것은 내 친구이자 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에 대한 증거. 친구라고요. 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타잉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마을의 주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십억 동을 횡령했다. 내가 알아챘을 때 나는 그와 맞서려고 했지만 그는 한 발 앞서 있었다. 할머니는 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이 공책을 그에게 넘길 수 없다. 타잉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적절한 곳에 전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그날 밤 타잉 씨, 할머니, 그리고 렌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앉았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타잉 씨가 말했다. 하이 삼촌. 할머니가 바로 말했다. 내 오빠는 이 지역 최고의 사냥꾼이었고 지금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하이 삼촌은 어디에 사세요? 할머니래는 물었다. 숲속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잘 설명하면 도와줄 거라고 믿는. 망설일 것 없이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바로 하이 삼촌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 사람은 하이 삼촌의 집으로 향했다. 숲으로 이어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할머니는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키가 크고 백발백수염의 남자가 낡은 총을 닫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이 삼촌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할머니를 알아보자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하이 삼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들어가자마자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이 삼촌은 잠시 동안 조용히 있었고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돕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하이 삼촌은 사냥꾼으로서의 기술을 사용하여 마을의 낯선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따돌릴 것이고 그동안 타잉 씨와 할머니는 공책의 자료를 정부에서 일하는 타잉 씨의 옛 친구에게 보낼 준비를 할 것이다. 렌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집에 머물면서 아무도 공책을 숨긴 곳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참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지만 자신의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계획이 실행되었을 때 모든 일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이 삼촌은 경험과 지혜로 추적자들을 쉽게 따돌렸다. 타잉 씨와 할머니는 공책을 그의 옛 친구에게 성공적으로 보냈고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아챈 낯선 사람들이 더 많은 수로 레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레는 다시 한번 위험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 하이 삼촌의 도움과 그 자신의 용기로 그들은 공책을 지켰고 동시에 나쁜 사람들의 진격을 늦췄다. 그 대치는 레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 용기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옳은 일을 옹호하려는 확고함과 결단력에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레의 작은 집은 답답한 분위기에 잠겼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무시무시한 경고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난로 옆에 앉아 차를 마시지 않고 찻잔을 돌리고 있었다. 레는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벽에 기대 앉아 있는 타잉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타잉 씨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 타잉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방 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레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찻잔을 잡고 있었지만 떨림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 창밖의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결의도 느껴졌다. 그는 할머니와 타잉 씨를 그리고 그의 마을을 지켜야 했다. 타잉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레이 셔츠 안쪽 공책이 숨겨진 곳에 머물렀다. 공책, 타잉 씨는 말했다. 그 안에 답이 있다. 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가죽 표지는 손때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글씨와 복잡한 도표,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이건 타잉 씨는 말을 멈추고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교활해 보였다. 이 자들은 마을 개발 사업에 관련된 자들이다. 타잉 씨가 말했다. 그리고 이자가 그 배후의 진짜 흑막이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할머니가 말했다. 타잉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곳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복잡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그자들의
비밀 거래 장부다. 타잉 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암호를 풀어야 한다. 레는 암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암호를 풀기 위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 레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잖아요. 성 할아버지는 레를 바라보았다가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아주 위험해. 우리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해.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눈빛으로 성 할아버지를 보았다. 자세히 말해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두루마리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 성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끝내려면 관에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놈들을 마을 밖으로 유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놈들은 계속 악행을 저지를 것이고 나를 도왔던 사람들까지 모두 연루될 거야.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성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고추 세우고 심호흡을 했다. 놈들은 나를 찾고 있어. 내가 여길 떠난 걸 알면 쫓아올 거야. 내가 놈들을 인적 드문 황무지로 유인할 거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머지는 해 삼촌과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해. 레는 벌떡 일어섰다. 저도 갈게요. 안 되래.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레가 반박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성 할아버지는 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내 용기는 알지만 이번 일은 훨씬 더 위험해. 그것도 중요한 임무야. 레는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계획은 실행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집에 남았고 레는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 몰래 그들을 따라갔다. 숲은 축축했고 나뭇가지와 풀잎마다 얇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성 할아버지와 해 삼촌은 앞서 걸으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레는 그 뒤를 따라가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숲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터에 다다르자 성 할아버지는 멈춰서서 해 삼촌에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자. 성 할아버지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4대의 트럭이 그들 앞에 급정거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는데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잘 왔군, 성 할아버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드디어 찾았군. 영원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광. 성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필요 없어. 광은 크게 웃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당신만 잡으면 모든 게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올 거야. 광은 신호를 보냈고 두 남자가 성 할아버지를 잡으려고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총소리가 났다. 숨어있던 해 삼촌이 경고 사격을 한 것이다. 광의 무리는 깜짝 놀라 멈칫했다. 또 누가 있지? 지원군을 불렀나? 성광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풀 속에서 레가 갑자기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남자들 중 한 명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 할아버지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소리쳤다.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레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광은 분노에 차서 전면 공격을 명령했다. 숲속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성 할아버지와 해, 삼촌은 힘을 합쳐 광의 무리에 맞서 싸웠고 레는 민첩함을 이용해 적들을 교란시켰다. 싸움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광의 무리는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도망쳤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무사한 성 할아버지, 해 삼촌, 그리고 레만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성 할아버지는 레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용감하구나. 하지만 때로는 용기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할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레는 눈물이 글썽였다. 알아. 성 할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덕분에 모든 것에 맞설 힘을 얻었단다. 며칠 후 두루마리가 공개되고 광과 그의 일당은 체포되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레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가에서 낚시만 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용기와 책임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푸른 나무십 사이로 비추며 천하마을 전체를 감쌌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레의 마음속에는 숲속에서 벌어졌던 생사의 대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성 할아버지가 거의 휩쓸려 갈 뻔했던 강둑에 서서 수면에 반사되는 햇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일이 성 할아버지와 해 삼촌이 광의 무리에게서 벗어나면서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마을 전체의 삶을 바꿔놓을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다. 두루마리에는 광희 부패 행위와 불법 사업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고 이것은 유명한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만에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천하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광은 경찰의 급습으로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해야 했다. 그와 그의 일당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갔다.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에 찬 시선은 그가 오랫동안 써왔던 위선적인 도덕의 가면을 찢어놓았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관대한 광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직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넘긴 배반자로 기억할 뿐이었다. 그 후 성 할아버지는 정부의 보호를 받았고 중요 사건의 증인으로 초청되었다. 겪었던 일들로 지쳐 있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레의 집에 들러 온화한 미소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레, 내 덕분에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단다. 성 할아버지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렴. 레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 낚싯대가 들어있었다. 낚싯대에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레는 낚싯대를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증표이자 그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 할아버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는 목이 메었다. 그저 잘 살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렴. 시간이 흐르고 천하마을은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진실과 책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은 그들은 더욱 단결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레는 격동의 시간을 보낸 후 더 이상 낚시만 하며 허황된 꿈을 꾸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지키고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의 삶도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레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여러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인 채 레를 바라보았다. 레, 장학금을 받았구나. 할머니는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 할아버지께서 네가 도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단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레는 깜짝 놀랐다. 장학금이라니, 큰 학교에 다닌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것은 성 할아버지의 선물이자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레가 마을을 떠나던 날, 할머니와 성 할아버지가 배웅해 주었다. 할머니는 레를 꽉 껴안으며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지,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할머니. 레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성 할아버지는 레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껏 악수했다. 기억하거라, 레. 네가 한 일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바꿔놓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 할아버지의 말은 그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다. 수년 후 레는 어른이 되어 천하 마을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많이 변해 있었다. 낡은 집들은 수리되었고 마을로 들어오는 작은 길은 포장되어 깨끗해졌다. 하지만 금강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고 낡은 다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레는 다리 위에 서서 성 할아버지가 강물에 빠졌던 운명의 밤을 떠올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용기와 진실이라는 가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는 성 할아버지가 선물했던 낚싯대를 꺼냈다. 낡았지만 낚싯대에 새겨진 글귀는 여전히 선명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 작지만 용감했던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했던 그 아이와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이 강물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레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와 성할아버지의 응원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언제나 고향 마을을 생각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성할아버지가 선물한 낚싯대와 그 위에 새겨진 글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레는 천하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에도 희망이 넘쳤습니다. 광희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의와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레는 그런 마을의 변화를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한 일은 작았지만 그것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몇 년 후 레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마을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레의 결정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성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레는 할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레는 마을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성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레는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성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
광과 맞서 싸웠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 모든 기억들은 그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와 진실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해질녘, 렌은 강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금강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용기와 진실을 잃지 않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